오늘은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개라는 것은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개의 예시로는 생태계, 소화계, 태양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울 지구계가 있죠. 지구를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 바로 지구계다. 그럼 이제 이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직권이 있어요. 직권은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의 역할로는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주죠. 그리고 외권을 제외하고는 지구계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부분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는 수권을 볼게요. 수권은 바다, 강, 빙하, 지하수 등 지구에 있는 물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바다가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기권을 볼게요.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제일 많이 있는 거는 질소, 그리고 산소가 있겠죠. 그리고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호흡에 필요한 기체는 산소죠.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죠. 다음으로 기권에 의해서 비랑 바람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생물권, 생물권은 말 그대로 사람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뜻한다. 그리고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넓게 분포하죠. 마지막으로 외권,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 하죠. 우주라서 지구랑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구는 항상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태양 말고도 이제 달, 행성 등의 천체를 포함하는 게 바로 외권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구 내부를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시추가 있죠.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직접 땅을 뚫어서 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뚫어버리는 게 시추고, 다음으로는 화산의 분출물을 조사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할 때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물질들을 조사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방법에는 확연한 한계가 있어요. 바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예요. 수백 킬로미터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무한정 팔 수는 없으니까 지구 안쪽에 있는 물질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간접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진파 분석이 있어요. 지진 발생 시에 지구 내부를 통과해서 지표에 전달된 지진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지진파는 일단 모든 방향으로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변화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운석 연구를 볼게요. 지구에 날아오는 운석을 통해서도 지구 내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운석들이 많으니까 이런 운석들을 연구함으로써 지구 내부 물질을 간접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가장 바깥층에 지각이 있고 그 안쪽에 멘틀이 있고 그 안에 외핵, 내핵이 있죠. 그리고 지각과 상부 멘틀이 나와 있는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지금 눈에 띄는 것이 해양 지각은 되게 두께가 얇은데 그에 반해서 대륙 지각은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층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지각에 대해서 볼게요. 지표에서부터 지각과 멘틀의 경계인 모면까지가 이제 지각인데 일단 당연히 땅 부분이니까 고체 상태예요. 그리고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께가 가장 얇죠.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약 35km 정도까지의 두께를 갖고 있고 해양 지각은 약 5km 정도의 두께가 된다. 그래서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큰 편이다. 그러나 이 지각은 멘틀, 외핵, 내핵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은 수준이죠. 그리고 또 대륙 지각의 특징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호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다. 다음으로 멘틀은 약 2900km까지라서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각보다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태는 고체예요. 지각에서 내핵으로 갈수록 계속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고 무거워진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핵이 나오죠. 외핵은 직권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추정되고 있어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다 녹아버린 거죠. 그리고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내핵을 볼게요. 내핵도 온도가 굉장히 높지만 여기서는 고체예요. 왜냐면 압력도 굉장히 높아서 물질들이 엄청나게 뭉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고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지각의 구성, 암석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암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를 하고 화성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면서 만들어지고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지고, 변성암은 암석이 또 다른 열과 압력에 의해서 한 번 더 변하는 게 변성암이에요. 그래서 먼저 화성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마그마 또는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다. 그런데 마그마와 용암은 다른 말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지하에 깊이 있는 게 바로 마그마예요. 그리고 밖에 빠져나온 게 용암이에요. 용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되면서 기체 가스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가스 같은 것들이 분출되고 있죠. 이런 가스가 다 빠져나가고 흐르고 있는 것들이 용암이다. 그래서 화성암을 화산암이랑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생성이 되고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화산암은 용암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심성암은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산암 같은 경우는 지표 부근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용암이 공기랑 맞닥뜨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작게 형성이 돼요. 왜냐면 빠르게 냉각하면서 알갱이들이 성장 시간이 너무 작아요. 입자가 뭉쳐질 시간이 필요한데 빠르게 냉각되기 때문에 뭉쳐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 성장 시간이 짧다. 그리고 암석의 예시로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심성암을 볼게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되게 느리고, 지하 깊은 곳은 여전히 매우 뜨겁죠. 그러니까 느리게 냉각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커요. 이 알갱이들의 성장 시간이 되게 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자들이 합쳐질 시간이 충분히 많아서 알갱이가 크게 형성된다. 그리고 암석의 예시로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등이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방금 봤듯이 이 알갱이의 크기 같은 경우는 생성 위치에 따라서 냉각 속도가 달라져서 알갱이 크기가 달라진다. 다음으로 암석의 색 같은 경우는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어두운 알갱이가 많으면 암석도 어두워지고 밝은 알갱이가 많으면 암석도 밝아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봐볼게요. 알갱이의 크기와 암석의 색깔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알갱이 크기가 작은 화산암 같은 경우, 지표에서 빠르게 냉각되기 때문에 알갱이 크기가 작다 했죠. 그리고 용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알갱이가 큰 거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알갱이가 작은 것 중에서 제일 어두운 암석이 현무암이죠. 그리고 현무암에는 구멍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 이유가 용암에서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덜 어두운 안산암이 있고, 다음으로 밝은 유문암이 보이죠. 그리고 심성암에는 가장 어두운 반려암이 있고, 다음으로 섬록암, 그리고 화강암이 보이죠. 화강암은 밝은데 알갱이도 커서 이 알갱이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도 넘어갈게요. 이제 퇴적암을 볼게요. 퇴적암은 바다나 호수 바닥 등에 쌓인 퇴적물들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쌓이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퇴적물이라는 거는 잘게 부서진 암석 조각, 그리고 뭐 산호,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은 다 퇴적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과 바람, 빙하 등에 의해서 운반돼서 쌓인 것들이 바로 다 퇴적물이다.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단 어딘가에서 퇴적물이 다 운반돼서 도착을 하면 그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고, 주변의 퇴적물의 무게 때문에 점점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가까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 정도 많이 가까워졌으면 그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이 퇴적물을 같이 뭉치게 만들어주고 굳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퇴적암이 생성이 된다. 그 다음으로 퇴적암의 특징을 볼게요. 일단 층리가 발달해요. 층리는 크기나 종류가 다른 퇴적물들이, 그러니까 각기 다른 퇴적물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줄무늬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색깔이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보이죠? 제일 아래쪽, 그리고 중간, 그리고 그 위가 색이 다 달라요. 다른 퇴적물들이 막 여러 겹으로 층층이 쌓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화석이 있죠.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암석에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오른쪽 보면은 어떤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잘 보존돼서 남아가지고 퇴적물들이 퇴적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석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퇴적암의 분류를 볼게요. 퇴적암은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일단 왼쪽 세 개를 한번 볼게요. 자갈, 모래, 진흙이 있는데 크기가 큰 자갈이 섞여 있고 모래와 진흙으로 같이 있는 여감이 보이죠. 그리고 자갈은 없고 모래와 진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암이 있고, 모래도 없어져서 더 퇴적물의 크기가 작아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셰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셰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배웠던 층리가 조금 잘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석회 물질이 있어요. 석회 물질이 퇴적돼서 석회암을 만든다. 그런데 석회암의 특징은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석회 물질이 염산하고 반응해서 거품을 생성하기 때문에 석회암도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을 생성하는 거죠. 다음으로 화산재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응외암도 있어요.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로 화산 근처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퇴적물의 크기와 퇴적암의 생성 위치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퇴적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해안에서 먼 곳까지 운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크기가 클수록 해안 쪽으로 더 멀리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크기가 큰 자갈들은 제일 육지와 가까이 있고 그 다음 모래, 진흙 이런 식으로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자갈, 모래, 진흙 순서대로 퇴적이 된다. 그리고 자갈이 섞여서 퇴적된 게 여감이고 그리고 그 다음 모래는 사암, 그 다음에 셰일이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성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변성암을 볼게요. 변성암은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래서 변성암의 특징,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게 염리가 있어요. 염리는 암석이 받은 압력 때문에 만들어진다. 압력이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면서 지금 원래 암석에서 찌부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지금 줄무늬가 생기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배웠던 층리랑 염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층리는 다른 물질이 퇴적되면서 생겼죠. 그리고 염리는 압력에 의해서 찌부되면서 생겼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 알갱이가 변화한다는 건데 높은 열에 의해서 알갱이가 커지거나 새로운 알갱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변성을 하면서 알갱이의 성장 시간이 더 주어져요. 왜냐면 열을 받으면서 그 입자들이 다시 조금 뭉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가 커지거나 새로운 알갱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변성암의 분류를 볼게요. 변성암은 원래 암석의 종류와 변성 정도에 따라서 분류한다.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규암이 되고 석회암은 대리암이 되죠. 그런데 이 대리암은 석회암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석회 물질이 재료가 됐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셰일이 변성되면 편암이 되고 더 변성이 되면은 편마암이 된다. 그리고 이 편암과 편마암의 특징은 염리 발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화강암도 편마암이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볼게요. 암석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게 된다. 밑에 글들을 먼저 보면은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으면서 잘게 부서져서 퇴적물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암석이든지 화성암이든지 변성암이든지 퇴적암이든지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거치면서 퇴적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퇴적물이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겠죠. 퇴적물이 굳어져서 퇴적암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면서 변성암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성암, 퇴적암 이런 암석들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변성암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마그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마그마가 다시 굳으면 화성암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석들은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암석의 순환은 일정한 순서나 방향이 없이 복잡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걸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림을 보면 화성암과 변성암은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게 그림으로 표현이 됐는데 퇴적암 같은 경우는 표현이 안 됐죠. 왜냐면 보통 퇴적암은 지표 근처에서 많이 존재해요. 왜냐면 보통 퇴적물들이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거쳐서 지표 쪽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표 근처에 퇴적암이 많이 분포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과 토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직권의 가장 바깥 부분이 지각이죠. 그런데 이런 지각들은 단단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암석들은 여러 가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광물들이 합쳐져서 암석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암석들이 합쳐져서 지각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 단위이다. 그리고 암석은 대부분 여러 가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암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그 암석 안에 밝은색 광물이 많으면 그 암석도 밝은색 암석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까지 약 4천여 종류의 광물이 발견됐다. 그리고 조암 광물에 대해서 볼게요. 조암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뜻하는 건데 대표적인 조암 광물은 장석, 석영, 휘석, 각섬석, 흑음무, 감람석 등이 있다.
오른쪽에 조암 광물의 부피 비를 보면은 장석이 지금 압도적으로 제일 많죠. 51%를 차지한다. 그래서 장석이 부피가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석영, 휘석, 각섬석 순서대로 쭉 가는 거를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광물의 특성은 다른 광물들과 구별되는 고유의 성질이다. 색, 좋은 색, 굳기, 염산 반응, 자성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크기, 질량,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은 광물의 특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광물의 고유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크기, 질량, 부피, 무게는 똑같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은 아니다. 다음으로 색을 볼게요. 광물의 겉보기 색, 겉에서 바라보기에 어떤 색이 나타나는지를 뜻하고요. 밝은 색으로는 장석, 석영 등이 있고 장석은 흰색, 분홍색을 띠고 석영은 무색. 다음으로 어두운 색에는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등이 있는데 흑운모는 검은색, 각섬석은 녹색과 검은색, 휘석도 녹색과 검은색, 그리고 감람석은 황록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겉보기 색으로도 광물을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흔색을 볼게요. 조흔색이라는 거는 광물을 조흔판에다가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이다. 조흔판은 도자기 판 같은 종류인데 경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어서 다른 광물들이 잘 긁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광물 가루의 색은 광물의 겉보기 색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가루가 되면서 색이 보여지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황동석, 황철석 등은 겉보기 색은 노란색인데 좋은 색을 알아보면 금은 똑같이 노란색이지만 황동색은 녹흑색, 황철석은 검은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흑운모, 자철석, 적철석도 겉보기에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좋은 색을 알아보면 흑운모는 흰색, 자철석은 검은색, 적철석은 젓갈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루가 됐을 때의 색깔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금과 자철석은 색과 좋은 색이 같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굳기를 볼게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이다. 굳기는 광물을 서로 긁어서 비교를 해요. 두 개의 광물을 서로 긁었을 때 긁히는 광물이 무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나타난 예시를 보면은 방해석하고 석영을 서로 긁고 있죠. 이랬을 경우에 방해석은 석영에 긁혀요. 그러니까 긁히는 광물이 무른 거죠. 그래서 굳기는 석영이 방해석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염산 반응을 볼게요. 염산 반응은 광물이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이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거품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방해석에다가 염산을 뿌렸죠.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생겼다. 근데 이 거품은 무엇이냐면 이산화탄소다. 마지막으로 자성을 볼게요. 자성은 광물이 자석과 같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를 보면은 자철석에다가 클립을 막 갖다 대니까 붙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철석은 자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암석의 풍화를 볼게요. 풍화는 암석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이다. 풍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 공기, 생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한다. 크게 보면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 있고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잘게 부서지는 작용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예시로 암석의 틈 사이에 스며든 물에 의해서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 틈이 벌어져서 암석이 부서진다는 예시가 있죠. 지금 오른쪽에 물이 여는 작용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암석의 틈에 지금 물이 들어있죠.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고체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얼면서. 근데 이 물은 고체로 변하게 되면은 부피가 9% 정도 증가해요. 물이 들어가 있는데 부피가 증가해버리면 틈의 개수가 늘어나고 틈의 넓이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서진다. 부서지는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암석의 틈에서 식물의 뿌리가 자라면서 틈이 벌어져서 암석이 부서질 수도 있고 땅 속에 있던 암석이 땅 위로 드러나면은 주변 압력이 약해져서 암석의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성분이 변하는 작용에 대해서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작용이죠. 지하수가 석회암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빗물에 의해서 녹기도 한다. 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암석의 표면에서 자라는 이끼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녹이기도 한다.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색깔도 변화시키고 표면을 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풍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암석의 표면적이 커질수록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암석이 큰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암석이 더 쪼개지고 쪼개졌을 때 표면적이 점점 커지겠죠. 근데 표면적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 풍화될 수 있는 면적이
커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졌죠. 그래서 표면적이 커지면 풍화도 더 잘 일어난다. 다시 넘어와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주로 일어나는 풍화 작용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아까 배웠던 물이 어는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도 풍화 작용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토양에 대해서 볼게요. 토양은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흙이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하는 터전이 된다. 그래서 이 토양이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볼게요. 암석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풍화되면서 여러 개의 층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암석이 있죠.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풍화되면서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된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암석 조각과 모래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암석 조각들이 더 잘게 부서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만들어진다. 즉 윗부분에 흙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겉부분의 흙에서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질들에서 그 물에 녹은 물질들하고 진흙 등이 밑으로 막 내려와서 가운데에 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간에 층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토양이 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층은 식물이 잘 자라나고 생명활동이 활발한 층이에요. 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양분이 제일 많은 층이다. 그리고 이런 양분은 동식물, 미생물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양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층은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다. 세 번째로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암석이 제일 밑에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대륙 이동설이 나오죠. 대륙 이동설은 과거 한 덩어리였던 거대한 대륙, 그리고 그거를 판게아라고 부르고 이 거대한 대륙이 여러 대륙으로 분리가 되고 이동을 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학설이에요. 그리고 베게너가 주장하였다. 옛날에 약 3억 3,500만 년 전에 대륙들이 지금 다 합쳐져 있었죠. 거대한 대륙으로 합쳐져 있었는데 이 상태를 판게아라고 부르고 이 상태였던 대륙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대륙 이동설에는 증거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했다는 건데요. 남아메리카 부분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부분의 서해안이 모양이 일치하죠. 지금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석의 분포도 증거였어요. 지금 떨어져 있는 대륙들을 붙인 다음에 화석의 분포를 분석해보니까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연속적으로 쭉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빙하의 흔적도 있어요. 지금 떨어져 있는 대륙들을 합쳐보니까 남극을 중심으로 빙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대륙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따뜻한 인도 대륙에서도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여있다가 대륙들이 이동해가지고 떨어졌겠구나 라고 추측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맥의 연속성이 있어요. 지금 북아메리카와 유럽 부분에 산맥을 이으면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존재한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륙 이동설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긴 했는데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히지 못해서 발표 당시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판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를 알아냈어요.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깊이 약 100km의 단단한 암석층이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해양 밑에 있는 해양판은 상대적으로 조금 두께가 두껍지 않고 대륙판은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판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판이 이동을 하니까 판의 이동에 따라서 대륙이 함께 이동을 한다. 그래서 대륙 이동의 원인을 찾아낸 거죠. 판은 아래쪽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에 센티미터 단위로 조금씩 천천히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은 각각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이 다 다르다. 그리고 판의 분포와 경계를 볼게요.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고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서 판의 경계에서는 멀어지거나 모여들거나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은 지금 제일 오른쪽 밑에 파트 여기 부분은 서로 판이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서로 모여들고 있고 이 부분은 서로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경계마다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르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판인 유라시아판에 속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화산활동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화산활동은 밑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어서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이다. 그리고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출물들이 나오는데
화산 기체, 용암, 화산 쇠설물 등이 분출된다. 화산 기체는 말 그대로 기체이고 용암은 액체죠. 그리고 화산 쇠설물은 고체이다. 화산 쇠설물은 화산재, 암석 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화산 활동은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지만 이로운 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먼저 피해를 보면은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평균 기온이 낮아져요. 화산이 폭발하면 온도가 막 높아질 것 같지만 공기 중에 화산재들이 너무 많아져서 햇빛을 가리게 돼서 평균 기온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화산재가 항공기 고장을 일으키고 운항에 차질을 빚는다. 공중에서 항공기에게 악영향을 주겠죠. 다음으로 뜨거운 용암이 흘러서 산불이 나기도 하고 도로가 파괴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점은 무엇이냐? 화산 주변 지역에서 지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나 온천 등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해와 이점들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볼게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진은 주로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이 돼요. 그리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규모라는 단위와 진도라는 단위가 있는데,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 등의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세기를 비교할 때 이용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절대적 세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규모 7.0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진도를 볼게요. 진도는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를 뜻한다. 그래서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 지층이나 건물의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크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는 거죠. 지진의 피해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쓸 수 있다.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딱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진앙은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 지점이에요. 그리고 지진 대처 요령을 볼게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에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건물, 담장, 가로등 등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다.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서 화재를 예방한다. 등이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를 볼게요. 화산대는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고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보면은 특정 지역의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라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 대체로 다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앙에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화산대, 지진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화산 활동의 80%가 다 이 부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도 한다. 그리고 판의 경계와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체로 일치하잖아요. 그 이유가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지각 변동이란 화산 활동이나 이제 지진 같은 거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을 볼게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판의 경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났는데 이 일본은 판의 경계와 굉장히 인접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